차가운 병실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거리며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김은채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에 얼룩진 타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눈꺼풀 하나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얼른 죽어줘. 그래야 다 좋잖아. 귓가에 스며든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도준. 5년 전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음성에는 사랑은커녕 인간적인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은채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뜨려 했다. 손가락 끝이라도 움직여 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깊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꿈쩍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녀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진단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은채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남편의 숨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복도를 지나가는 환자들의 대화, 심지어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렸다. 잠금 증후군. 나중에 알게 된 정확한 병명이었다.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마치 건강한 정신이 마비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끔찍한 질병. 보험금만 5억이야. 거기다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도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세라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곧 끝날 거야. 세라, 윤세라. 은채가 잘 아는 이름이었다. 남편 회사의 마케팅 담당 상무. 아니, 이제는 남편의 불륜녀라고 불러야 할 사람. 도준아, 정말 괜찮을까? 만약 누가 알게 되면. 세라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누가 알겠어? 의사들도 완전한 식물인간이라고 했잖아. 걱정 마. 은채는 속으로 절규했다.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모든 걸 듣고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사라져버렸다. 5년 전 운명적 만남. 2019년 봄 강남모 호텔. 김은채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이도준과의 결혼식. 도준은 30대 중반의 성공한 기업인이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중견 건설회사 대한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고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부유한 남자였다. 무엇보다 은채를 극진히 아껴주었다. 은채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프러포즈하던 그날 밤, 도준은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했다. 적어도 은채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시절, 은채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박재성. 대학 시절 만나 3년을 사귄 첫사랑. 의대생이었던 그는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성격으로 은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졸업 후 결혼을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가 사라졌다. 은채야,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차가운 카페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 재성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은채는 울먹이며 물었지만 재성은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그 후 1년간 은채는 재성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다. 친구들도 그의 행방을 몰랐고
연락처도 모두 바뀌어 있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 노력하던 중 은채는 도준을 만났다. 재성과는 정반대 성격이었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무엇보다 은채에게 헌신적이었다. 점차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어가기 시작했다. 과거는 잊어, 은채야.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킬게. 도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을 때 은채는 재성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려 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했다. 균열의 시작. 결혼 3년 차, 2022년 여름. 여보, 오늘도 늦겠어. 먼저 자. 결혼 초기의 달콤함은 어느새 일상의 무료함으로 변해 있었다. 도준은 점점 늦은 귀가를 반복했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서재에서 일만 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도준의 변명은 언제나 똑같았다. 하지만 은채는 느꼈다. 그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의 손길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은채는 도준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발견했다. 오늘 밤도 보고 싶어요. -S. S. 은채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윤세라였다. 세라는 도준 회사의 마케팅 상무였다. 30대 초반의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회사 행사 때마다 도준 옆에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은채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었다. 여보, 이게 뭐야? 은채가 휴대폰을 들고 도준에게 다가갔을 때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아, 그건 업무 관련 문자야.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 보고 싶다는 게 업무야? 은채야, 오해하지 마. 정말 일 때문이라니까. 도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 순간 은채는 확신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은채는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다. 늦은 시간 귀가, 향수 냄새, 새로운 옷들, 그리고 무엇보다 은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사라진 애정. 도준아,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요즘 너무 바빠서. 지금 무슨 여행이야? 회사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차가운 거절만이 돌아왔다. 계획된 사고.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은채야, 미안해. 오늘 회사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저녁 약속 취소할게. 발렌타인데이였다. 은채는 정성스럽게 수제 초콜릿을 만들고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까지 해두었다. 하지만 도준은 또다시 회사 일을 핑계로 약속을 취소했다. 정말 일이야? 그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우연히 목격한 장면 때문이었다. 카페에서 도준과 세라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도준이 세라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 그날 밤 은채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은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은채는 그동안 수집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 도준의 회사와 부동산, 그리고 각종 투자 자산들. 상당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은채는 몰랐다. 그녀의 변호사 상담이 도준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2024년 2월 20일. 김철수 씨죠? 제가 부탁한 일 잘해주시면 됩니다. 한적한 공장지대의 카페에서 도준은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다. 김철수. 화물차 운전사였다. 정말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아니죠?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요. 그냥 살짝 접촉사고만 내면 돼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도주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둑한 현금 뭉치였다. 이게 먼저 주는 거고 일이 끝나면 나머지 반을 드릴게요. 정말 안 다치는 거죠? 걱정 마세요. 저도 제 아내를 다치게 할 리 없잖아요. 도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2024년 2월 25일 오후 3시. 은채는 아버지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보다 도로가 한산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서 스마트폰으로 아버지께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다. 은채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그때였다. 쿵. 오른쪽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이 은채의 차 옆면을 들이받았다. 차가 두 바퀴 굴러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아. 마지막 기억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었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들린 누군가의 목소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김철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도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은채는 그때는 몰랐다. 사장 깨어있는 죽음.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환자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담당 의사는 도준과 은채의 부모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식물인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은채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채의 아버지가 주저앉았다. 은채야, 우리 딸. 하지만 그 순간 침대에 누운 은채는 모든 대화를 또렷하게 듣고 있었다. 아빠, 엄마, 나는 여기 있어요. 깨어 있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침묵 속에 파묻혔다. 의사들이 각종 검사를 진행했다. 뇌파 검사, MRI, CT 촬영.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뇌간 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 사실 은채는 극히 드문 잠금 증후 굴라크트 마이너스인 신드롬에 걸린 것이었다. 뇌간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어 몸의 운동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지만 의식과 인지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하지만 이를 정확히 진단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일주일 후. 여보, 일어나줘. 제발. 도준이 병실을 찾았다. 겉으로는 애타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은채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 정말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현 상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생명 연장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순간 은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준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있었다. 가족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은채가 평소에 말하길 식물인간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편안하게 가는 게 낫다고 했거든요. 거짓말이었다. 은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아니야. 나는 살고 싶어. 도준,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은채의 외침은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병실에는 도준과 윤세라만 남아 있었다. 간병인도 간호사도 없는 깊은 밤이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도준아? 세라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시작된 일이잖아.
도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은채는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좋은 사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걔가 이혼하려고 변호사까지 만났다는 거 알고 있어? 그건 당신이 나와 바람을 피우니까. 어쨌든 이미 늦었어. 사고도 났고 보험금도 신청했어. 이제 그냥 기다리면 돼. 도주는 은채의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얼른 죽어줘. 그래야 다 좋잖아. 그 순간 은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 그녀를 휩쓸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살아서 당신들의 죄를 밝혀낼 거야. 5장 운명의 재회. 2주 후.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박재성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병실로 들려왔다. 은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 설마 박재성 선생님이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준의 목소리였다. 환자분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성이 은채에게 다가왔다. 그의 따뜻한 손이 은채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을 재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은채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 1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를 사람. 재성의 손이 은채의 손 위에 올려졌을 때 은채는 기적적으로 검지손가락을 아주 살짝 움직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재성은 놀라서 은채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또다시 손가락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혹시 들리세요? 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채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재성의 눈이 커졌다. 만약 들린다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한번. 은채가 반응했다. 들리지 않는다면 2번 움직여 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재성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설마 정말 은채가 의식이 있는 건가? 도준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인가요? 환자 상태에 대해서요.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간 후 재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 상태를 다시 정밀 검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다른 의사들은 모두 식물인간이라고 했는데 때때로 의식이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도준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매우 드물지만요.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세요. 도준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만약 정말 은채가 의식이 있다면 그동안 자신이 한 말들을 그날 밤 늦은 시간 재성이 혼자 은채의 병실을 찾았다. 간병인도 잠시 자리를 비운 조용한 시간이었다. 은채야, 정말 너야? 재성은 은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10년 만이구나. 내가 너를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은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물이 흐르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었다. 들리니? 들린다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봐. 한번. 분명한 신호였다. 내가 왜 떠났는지 궁금하지? 한번. 간절한 대답이었다. 재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10년간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너와 결혼하기 직전이었어. 나는 정말 행복했어. 그런데 그 남자가 나타났어. 이도준.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말했어.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견딜 수 있었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너를 떠났어. 은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10년간 재성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도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미안해, 은채야.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겁쟁이였어. 재성이 은채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너를 구해낼 거야. 반드시. 은채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재성은 그 신호를 이해했다. 나도 사랑해, 은채야. 6장 비밀의 소통. 그 다음 날부터 재성과 은채는 비밀스러운 소통 체계를 만들었다. 손가락 한 번 예. 손가락 두 번 아니요. 손가락 세 번 모르겠다. 손가락 네 번 위험하다. 또한 재성은 알파벳과 숫자에도 신호를 부여했다. 비록 느리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은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은채야, 내 남편이 너를 의도적으로 다치게 했다고 생각해? 한 번. 분명한 답이었다. 증거가 있어? 한 번. 그렇다는 뜻이었다. 재성은 천천히 알파벳을 말하며 은채의 반응을 살폈다. 이런 식으로 은채는 보험금 윤세라, 트럭기사라는 단어들을 전달했다. 보험금 때문이라고? 한 번. 윤세라가 관련되어 있어? 한 번. 트럭기사도? 한 번. 재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만약 은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다. 며칠 후 간병인 이숙자와의 대화. 간병인 선생님, 혹시 환자 남편분이 병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재성이 이숙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숙자는 50대 중반의 경력 있는 간병인으로 은채를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죠. 며칠 전에 보험회사와 통화하시더라고요. 보험회사요? 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성의 눈이 번뜩였다. 사고 일주일 전에 5억 보험 가입?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그 외에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가끔 젊은 여자분이 오시는데 부부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친밀해 보여서. 어떤 분인지 아세요? 윤세라라고 하시던데 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회사 직원치고는. 글쎄요. 이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분들이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은. 복도에서 그분들이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말을 하더군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재성은 이숙자의 증언을 모두 기록했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모이고 있었다. 그날 밤, 은채야, 오늘 간병인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재성이 은채에게 이숙자의 증언을 전했다. 보험 가입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채의 손가락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제 확실해졌어. 도준이 너를 죽이려 했다는 게 한 번 강한 긍정의 신호였다. 은채야, 우리가 이걸 증명해야 해. 하지만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할래? 4번.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번. 그래도 하겠다는 뜻이었다. 좋아. 그럼 우리 함께 싸우자. 나는 절대 다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은채는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재성이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던 그때처럼. 증거 수집. 재성은 휴가를 내고 은채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먼저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갔다. 사고 현장은 평소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였다. CCTV도 몇 개 없었고 목격자도 거의 없는 곳이었다. 참 이상한 곳에서 사고가 났네요. 근처 상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재성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그날 큰 트럭이 사고를 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운전기사분을 아시나요? 아, 김철수 씨 말씀이신가요? 여기 동네 사시는 분인데 평소에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사고를 낸다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김철수. 재성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김철수와의 만남. 재성은 김철수의 주소를 알아내고 그를 찾아갔다. 낡은 연립주택가의 작은 집이었다. 김철수 씨시죠? 저는 교통사고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 박재성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김철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네.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그날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혹시 사고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몸이 아프셨다든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김철수는 말을 흐렸다. 그의 표정에서 재성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철수 씨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제 일이에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철수가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재성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떤 제안이요?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만 내달라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부딪히면 된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제안을 했나요? 이도준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여자분의 남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그분이 돈을 주었나요? 네. 3천만 원을. 반은 미리 주고 반은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살짝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저는 죄인이에요. 재성은 김철수의 증언을 녹음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팔짱 위기의 순간. 도준의 의심. 며칠 후 도준이 재성을 병원 복도에서 불러세웠다. 박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시죠? 요즘 제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유독 제 아내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도준의 목소리에 의심이 서려 있었다.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죠.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자주 병실을 드나드시는 것 같아서요. 재성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잠금 증후군 가능성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잠금 증후군이요? 그게 뭔가요?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요.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경우가 정말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런 거라면 환자가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재성은 도준의 질문에서 불안함을 감지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재성은 위험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은채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도준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4번.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이제 서둘러야 해.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김철수 운전기사도 자백했고 보험 가입 내역도 확인했어. 한 번. 은채가 동의했다. 내일 너의 아버지께 연락을 드릴 거야. 그분이 와서 직접 확인하시도록. 한 번. 조금만 더 버텨줘, 은채야. 거의 다 왔어. 재성이 은채의 손을 꼭 잡았을 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재성은 재빨리 은채의 차트를 정리하는 척했다. 도준이 병실로 들어왔다.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체크하시나요? 중환자실 환자들은 24시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도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재성을 바라봤다. 구장 진실의 폭로. 은채 아버지의 등장. 다음 날 은채의 아버지 김 회장이 병원에 나타났다. 재성의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다. 박 선생님, 제 딸이 정말 의식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재성은 은채에게 다가갔다. 은채야, 아버지가 오셨어. 들린다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은채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김 회장의 눈이 커졌다. 은채야, 정말 아빠 말이 들리니? 한 번. 분명한 신호였다. 김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았다. 내 딸, 살아있구나. 재성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김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김철수의 자백서, 보험 가입 내역, 간병인의 증언, 그리고 은채와의 대화 기록까지. 이놈들이 내 딸을 이렇게. 김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버지,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도준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의뢰하겠습니다. 그 변호사 최민석의 합류. 김 회장이 의뢰한 변호사는 최민석이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네요. 이런 완벽한 살인 계획을 세우다니. 최민석은 증거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합니다. 계획적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불륜. 여러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겠군요. 언제쯤 체포할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이 급하게 물었다. 서두르면 일주일 정도면 영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최민석이 은채를 바라봤다. 환자분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수 있으실까요? 재성이 대답했다.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사실 은채는 매일 밤 재성과 함께 비밀리에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점점 손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팔 전체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도준의 마지막 시도. 하지만 도준도 바보가 아니었다.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김 회장이 갑자기 병원에 자주 나타나고 변호사까지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세라야, 우리 좀 위험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은채 아버지가 변호사를 데려왔어.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아. 윤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은채부터 처리해야 해. 처리라니? 설마 다른 방법이 없어? 생명 유지 장치를 끄는 거야. 도준아, 그건 너무. 이미 늦었어. 지금이라도 해야 해. 그날 밤 도준은 병원에 나타났다. 간병인을 집에 보내고 은채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은채야, 미안해. 도준은 생명 유지 장치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아, 안 돼.
은채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도준아, 나 다 알고 있어. 은채가 힘겹게 말했다. 며칠간의 재활 훈련으로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은채, 너, 김철수, 3천만 원, 5억 보험금, 다 알고 있어. 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모든 걸 들었어. 윤세라와 함께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도준은 패닉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은채의 목을 조르려 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도준, 김 회장과 재성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재성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이도준, 당신은 체포됩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봤다. 은채, 정말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응, 당신이 내 귀에 속삭인 모든 말 다 기억하고 있어. 10장 재판과 정의. 한 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남편의 살인 음모를 목격한 여성의 이야기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이도준, 윤세라를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수갑을 찬 도준과 세라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도준은 여전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다. 검사님, 공소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장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도준은 2024년 2월 피해자인 자신의 아내 김은채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김철수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도록 교사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일주일 전 피해자 명의로 5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사기를 획책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피고인 윤세라는 이러한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했습니다. 은채의 증언. 증인 김은채 씨를 증인석에 세워주십시오. 휠체어를 탄 은채가 증인석으로 이동했다. 3개월간의 재활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아직 걷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증인, 피고인들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은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교통사고 후 잠금 증후군이라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의식불명이라고 진단했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었고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들었나요? 피고인 이도준이 제 병실에서 얼른 죽어줘. 그래야 다 좋잖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윤세라와 함께 제가 죽으면 차지할 재산과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 외에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간병인을 통해 피고인이 사고 일주일 전에 5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재성 의사를 통해 트럭 운전사 김철수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다. 증인은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대화들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나요? 잠금 증후군은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예민하게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재성이 증인석에 섰다. 잠금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질병입니다. 환자는 박재성 의사와 손가락 신호로 소통하며 당시의 기억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김철수의 증언. 이어서 트럭 운전사 김철수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 2024년 2월 25일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도준 피고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김은채 씨의 차를 칠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확히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살짝 접촉사고만 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하게 다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는 은채에게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나요? 아내가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 이도준이 돈을 준다고 해서. 돈을 언제 받았나요? 절반은 미리 받고 절반은 사고 후에 받기로 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간병인 이숙자의 증언. 간병인 이숙자도 중요한 증언을 했다. 피고인이 병실에서 보험회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5억 원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고인과 윤세라 씨가 병실에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론.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변론 시간이 왔다. 도준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보험 가입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고 김철수와의 만남도 우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다. 피고인은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보험을 가입하고 트럭 운전사를 매수하고 사고 후에는 아내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살인입니다. 세라의 변호인도 비슷한 논리로 변론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다. 최후 진술. 피고인 이도준, 최후 변론을 하십시오. 도준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재판장님,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은채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도준이 은채를 바라봤다. 내가 괴물이었어. 미안해, 은채야. 은채는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판결.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일어섰다. 피고인 이도준, 당신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따라서 피고인 이도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세라에게는 공모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다. 도준은 고개를 떨어뜨렸고 세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은채는 재활치료를 거쳐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은채야, 기분이 어때? 재성이 은채의 손을 잡고 물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많이 좋아졌어. 이제야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재성아, 고마워. 너 없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말도 안 돼. 넌 충분히 강했어.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재성이 은채의 손을 더 꽉 잡았다. 10년 전에 내가 떠났을 때 정말 미안했어.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둘 다 어렸고 상황이 그랬던 거야. 은채가 재성의 뺨에 손을 올렸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가 다시 만났고 진실을 밝혀냈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하늘하늘 날리며 땅에 떨어졌다. 1년 후
작은 결혼식. 박재성, 당신은 김은채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김은채, 당신은 박재성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열린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나 많은 하객들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은채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봤다. 1년 전 병실에서 죽어가던 딸이 이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간병인 이숙자도 와서 축하해 주었다. 사모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모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김철수도 멀리서 조용히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는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성실히 일하며 속죄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은채는 그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새 집에서 결혼 후 재성과 은채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 재성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말했다. 무슨 소식? 잠금 증후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 너와 같은 환자들을 더 빨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야.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은채의 눈이 반짝였다.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환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지. 내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도준의 편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이도준이었다. 은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보았다. 은채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과연 내가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계속 고민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너를 죽이려 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매일 밤 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잔인한 말들을 했는가.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다만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내가 재성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만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유일한 위안이다.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이도준. 은채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분노도 미움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안타까움만이 남았다. 편지 내용이 어땠어? 재성이 물었다. 사과의 편지였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더라. 답장할 거야? 아니, 과거는 과거야.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자. 은채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다. 윤세라의 근황. 윤세라는 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모범수로 생활하며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도 감옥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욕망이었고 그 욕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뻔했다는 것을. 출소 후 그녀는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속죄의 삶을 살 계획이었다. 12장 메시지와 교훈. 2년 후 강연회.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채입니다.
대학교 강당에서 은채가 마이크 앞에 섰다.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이었다. 저는 장금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았던 환자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통해 의료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의식불명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실제로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분들의 대화, 가족들의 걱정, 그리고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음모까지.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환자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반응할 수 없더라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포기하지 않은 한 명의 의사 때문이었습니다. 박재성 선생님은 다른 모든 사람이 제가 식물인간이라고 할 때 끝까지 가능성을 믿어주었습니다. 재성이 뒷자리에서 미소를 지었다. 의료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환자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환자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의 출간. 은채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침묵 속의 외침 장금증후군 생존기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여보, 오늘도 독자 편지가 많이 왔어. 재성이 우편물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떤 내용들이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들이야. 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들이 많아. 은채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기쁘다. 장금증후군 연구재단. 은채와 재성은 장금증후군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법을 개발하며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의료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잠목증후군의 증상과 진단법을 제대로 교육하여 더 많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표였다.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채가 재단 사무실에서 말했다. 그래.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재성이 은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아이의 탄생. 결혼 3년 후 은채와 재성에게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희망이는 어때? 박희망. 좋은 이름이네.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은채는 생각했다. 3년 전 자신은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고 있다. 희망아,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단다. 은채가 아기에게 속삭였다. 세상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에필로그 5년 후 2029년 봄. 은채는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다.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재성과 함께 운영하는 연구재단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다. 장금증후군 진단법이 크게 개선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엄마,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야? 5살이 된 희망이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물었다. 그것은 은채와 도준의 결혼 사진이었다. 은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엄마의 옛날 친구야. 지금은 어디 있어? 멀리 있어. 아마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살고 있을 거야. 실수? 커서 이해할 거야, 희망아. 사람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야.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곳으로 뛰어갔다. 은채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제는 그 시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에 대한 안타까움만 남았다. 도준의 출소. 그해 가을, 도준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범수로 복역하여 2년 일찍 나온 것이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하게 도준이 연구재단을 찾아왔다. 은채야. 10년을 넘게 보낸 도준은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왜 여기에 왔어? 은채는 담담하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도준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거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감옥에서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 미안해. 이미 끝난 일이야. 나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 생각이야.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도준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좋겠네. 은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잘 살아. 도준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은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도 동정도 아닌 그냥 한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현재 2029년 겨울. 여보, 오늘 희망이 학예회 어땠어? 재성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물었다. 정말 잘했어. 우리 딸이 제일 예쁘더라. 은채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를 닮았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0대가 된 지금도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거실에서 희망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희망아, 무슨 그림 그려? 우리 가족 그림이야.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희망이가 그림 한쪽에 천사를 그렸다. 천사는 왜 그렸어? 엄마가 힘들었을 때 지켜줬던 천사야. 엄마가 그런 얘기 했잖아.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 은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10년 전 차가운 병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있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사랑은 존재했다. 그녀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있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둘째,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 것. 때로는 아주 작은 신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변화나 신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을 것.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재성과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녀는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다. 넷째,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도주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인간적인 사랑과 도덕성 말이다. 다섯째,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재성이 뒤에서 은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희망이 엄마. 희망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의 다리를 안았다. 왜 우리 공주? 눈사람 만들러 가자. 좋아, 가자. 세 가족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하얀 눈 위에 남겨진 그들의 발자취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채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나는 다시 살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